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사라져버린 월급. 패딩 껴입고 잤는데 난방비가 수십만 원. 난방비 걱정해요. 추워도 춥다고 말 못하는 현실인데 반면에 훈훈한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요? 친인척 채용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 가족 채용이 전통이라고 변명했답니다. 대박 사건. 훈훈을 넘어서 아주 뜨겁네요.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요. 대박 사건. 2월의 마지막 날 천불이 나서 불타는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경찰이 흉기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은 그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겼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건은 그제 새벽 3시쯤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현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50대 경감이 다쳤습니다. 네. 얼굴과 목 등에 중상을 입었고요. 이 50대 경감은 실탄을 쏴서 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난동범은 결국 사망했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포착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갑자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경찰에 불러세우자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50대 경감을 향해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아유 세상에. 자, 이에 20대 순경이 이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빗나갔고 50대 경감이 흉기를 버리라고 외치는 사이 20대 순경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CCTV 밖으로 정말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인데요. 네. 이 영상이 퍼지면서 이 20대 순경이 위급 상황에 도망간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지금 글쎄요. 제가 최재문 교수님, 예. 제가 뉴스파이터를 쭉 해오면서 웬만한 사안의 의견을 네티즌 분들이 다실 때는 제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고 제가 대체로 네티즌 분들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 재치를 많이 치켜 세웠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 난데없이 저 현장에 출동했던 굳이 말하면 여자 순경이에요. 여성 경찰인데 지금 도망 논란이 이게 뭐 난데없이 웬 말인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초기에 지금 대치 영상에서 네. 20대 순경이 영상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아까 안지영 기자가 설명했듯이. 근데 이 영상만 보고 일부 누리꾼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찰이 위기 상황에서 적극 대치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면서 마치 도망가는 듯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글쎄요. 애초에 이런 문제 제기나 글쎄 주장에서 비롯됐겠지만 조금 전에 그래픽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픽. 엄밀히 말하면 보세요. 그래픽 보세요. 네티즌이 그렇게 누리꾼이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종근 평론가 이거 네네. 봐보세요. 그대로 놔보세요. 네. 영상 밖으로 사라지는 20대 순경 모습 포착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영상 내에 있어요. 무슨 놈의 영상 밖으로 사라져 20대 순경이. 물론 각도상 안 보일 수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영상 밖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성별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여순경 또는 여성 경찰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식의 그런 네티즌들의 어떤 좀 뭐랄까요 그런 편견 같은 게 많았거든요. 그게 또 여기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영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실제 이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누가 아느냐 바로 함께 있었던 경감이 압니다. 그러니까요. 2인 1조거든요. 아하. 그리고 사수와 조수 관계입니다. 네. 이 50대 경감이 이 여순경과 함께 둘이 그러니까 1조로 하나의 조로 2인 1조로 지금 그렇죠. 2인 네. 1조로 지금 출동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 50대 경감이 사실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던 그렇네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회복되자마자 이 50대 경감은 바로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네. 왜 자신의 동료가
대표가 억울하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네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도망간 게 아니라 나의 지시를 받은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라. 즉 지금 지원을 요청해라. 지원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테이저건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자리가 잘 안 보이니까 지원 나오는 사람은 또 잘 볼 수 있도록 서 있어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저 장면은 지원을 요청하러 가면서 테이저건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 경찰들에게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뛰어간 장면으로 나온 거죠.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50대 경감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저 상황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영상 속에서 각도상 안 보이고 저 다른 골목 쪽으로 뛰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지원 경찰력이 오면 여기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거를 현장에 그 잘 보이고 뛰어간 건데 그게 마치 도망간 것처럼 현장에서 꽁무니를 내뺀 것처럼 그렇게 일부 그렇게 보고 싶은 네티즌한테는 누리꾼한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세상에 50대 경감분의 이 인터뷰가 아니었다면 저 순경 정말 매도당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매도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억울함은 그나마 조금 풀릴 것 같은데 왜냐면 아직도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 영상 속에 보면서 그리고 장윤 변호사님 50대 경감의 지시 내용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보세요. 50대 경감은 그 흉기를 이 난동을 부리는 그 달려드는 그 흉기 난동범에게 처음엔 공포탄을 쏘고 나중에 실탄을 발사했잖아요. 결국 물론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 피의자가. 근데 저 순경한테는 얼른 테이저건을 준비하고 지원 경찰력을 요청해라 했는데 지금 경감은 공포탄과 실탄이 든 권총을 이 소지품에서 꺼낸 거예요. 지금. 근데 순경한테는 테이저건을 준비하라? 혹시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저는 이제 이 문외한이니까 그쪽에 혹시 2인 1조로 가되 이른바 선임은 공포탄과 실탄이 든 권총을 착장할 수 있고 혹시 그 후임은 이 최대 착용할 수 있는 무기가 경찰력 무기가 테이저건밖에 없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직급에 따라서 지참하는 총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다만 관련된 운영 지침을 보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50대 경감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이 돼 있는 권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순경은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일단 한 명은 총기를 그리고 한 명은 총기 보조를 지참한 채 나가는 게 기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말 권총이 더 유효한 수단일 수도 있고 제압에 있어서 테이저건이 더 유효한 수단일 수도 있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총기를 지참하고 나가는 게 원칙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는 살상력이 낮아서 이게 어떤 과잉 진압에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낮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거나 하면은 상당히 그 제압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권총 같은 경우에는 살상력이 매우 높다는 게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 나갈 때는 다른 종류의 이런 총기를 지참한 채 나가는 게 또 실무라고 경찰 측의 관계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경찰이 이 흉기 난동 등 그 강력범에 의해서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하는 사건이 빈발할 때 그때 모든 경찰에게 실탄이든 권총을 지급하라는 그런 이 지시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실제 적용이 안 돼. 왜? 권총이 실제 구입하는데 비용도 들지만 1인 1권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총을 소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사격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 사격 연습도 테이저건 사격 연습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한번 건전히 갈아뛰기는 것도 그런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게 경찰의 지금 어려움을 또 보여주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저 피의자가 흉기 난동을 부리던 저 피의자가 현장에서 지금 이 실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어요. 혹시 이종근 평론가님 실탄을 맞고 사망한 흉기 난동범에 대해서 혹시 국과수 부검 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지금 세 발을 지참했다고 하잖아요. 세 발 다 쐈습니다. 일단 공포탄을 쏘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화면상에 보고 계시지만 흉기를 들고 계속 지금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 발을 발사를 했고요. 국가서에 의하면 세 발 중에 한 발은 아마도 오발인 것 같습니다. 못 찾아냈고 두 발이 이 시신에서 나왔고요. 한 발이 왼쪽 가슴에 박혀 있고 한 발은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왼쪽 가슴에 박힌 총알 때문에 아마 총상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감찰이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결론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사 이 감찰 결과가 나올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꿔볼게요. 아니 엄마보다 아니 아내가 엄마보다 무서워요. 보통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보세요. 아내가 엄마보다 8배 아니 꼭 8배를 측정했다는 것도 일단 대박입니다만 대체 누구 얘기일까요? 안준영 기자님. 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 이름 바로 빙속 여제 이상화 씨입니다. 어허, 네. 자, 이상화 씨는 사실 국민으로부터 항상 지지만 받았지 무섭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남편이 누굴까? 바로 가수 강남 씨입니다. 아하. 두 분은 결혼하고 벌써 6년 차를 맞은 부부인데요. 자,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해하셨죠? 네. 최근 강남 씨가 그 근황을 전해 왔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이상화 씨가 엄마보다 8배 무섭다는 얘기를 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네. 우리 회사에 이런 방송 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몰래 나온 거야? 몰래 나. 아니 진짜 상황 몰라 이거 나온 거.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한국말이 대단하다고. 엄마랑 아빠가 싸우잖아요. 근데 아빠는 바카야로 고냐로 바카야로 고냐로 밖에 없어. 근데 엄마가 그냥 끝나. 여기서 나와 버리니까 이 한국의 그 힘이 맞아. 와 세거 옛날부터 그거 느꼈어. 엄마 떠나서 이제 장가 갔는데 이제 부인이 또 우리 무서우시네. 엄마 8배 정도 무서워. 포스와 상화가 화난 느낌이 나잖아. 싸야지. 그러면 강아지가 이미 2층에 도망가 있어. 두 마리 다 걸어가고 올라가고 있어. 이 아우라가 나오나 봐. 아니 뭐 이제 예능이니까 재밌게 표현한다고 이제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반려견도 이상화 씨가 뭔가 심상치 않으면 자리를 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박 사건. 저 같아도 피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네네. 근데 강남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강남 씨는 어머님은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가 일본 분이세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항상 엄마가 이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강남 씨가 뭐라 한국인의 힘은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늘 이기는 걸 보면서. 네. 그런데 지금의 아내 이상화 씨가 자기 엄마보다 8배가 더 무섭대요. 그게 지금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말인데 실은 이제 아내 이상화가 네. 내가 만약 살찌는 걸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살찌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다이어트 하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몰래 일어나서 밤에 뭘 먹다가 들켰는데 3일간 대화를 안 하더래요. 어머나. 이상화 씨가. 그걸 보면서 이상화 씨가 너무 무섭다 이런 오.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 밤에 야식을 몰래 먹다 들킨 거 정도는 예를 들어 그냥 애교로 아 먹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야 여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갖고 3일간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상화 씨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방송 이후에 하도 이제 이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상화 씨가 강남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직접 이 출연을 해서 어허.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무섭게 한 적이 없고 그냥 주의를 줬을 뿐이다. 그런데 주의를 이 주의를 받은 강남 씨가 내 말을 안 들은 것일 뿐이다라는 건데요. 어느새 내가 이제 악덕 마누라처럼 돼버렸는데 이게 남편이 잡혀 사고 내가 잡고 사는 것처럼 됐지만 나는 사실 보이는 것보다 착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야, 아니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야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이 그냥 가볍게 내뱉는 말이지만 표현이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무섭게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주의를 줬을 뿐. 주의를 줬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 남편한테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면 참 이 부부
6년 차인데 참 여전히 알콩달콩 살고 있구나가 느껴지는데 이 부부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그런 얘기 할 텐데. 애기? 어. 아 많이들 얘기하시지. 아니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너희 둘. 아 우리도 이제 좀 즐기다가 차차. 상황가 사실 무릎이 안 좋아요. 무릎이 이제 운동 너무 많이 해서 아직도 이제 안에 혹 같은 게 많아. 뼈 깨진 것들도 많고 그건 아예 없고. 그것도 발목도 그 고무줄처럼 되어 있잖아. 근데 거기가 이제 휘어 있어가지고 하루에 5번 정도 넘어져. 가다가 이렇게 삐어. 아무 일 없이 가다가 삐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자꾸 걸어 다니거든. 좀 여행도 다니고 즐기지 못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애기 나와버리면 운동만 25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또 애기 키워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즐거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우리는 좀 즐기다가 차차. 아, 얘기 듣고 보니까 강남 씨가 참 사랑꾼 이미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화 씨가 운동만 하다 보니까 온몸이 좀 성한 곳이 없네요.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부부들의 생각과 달리 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 툭툭 내뱉나 봐요. 아,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막 이런가 봐요. 그렇죠. 요즘은 이게 국룰이라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 언제 가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돈부터 줘야 돼요. 맞아요. 벌금부터 줘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 부부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그냥 툭 던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크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강남 씨 얘기 들어봤더니 뭐 이 부부에게는 다른 속 깊은 사연이 있네요. 사실 운동선수 특히나 국가대표로 저렇게 각광받던 선수는 거의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훈련장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훈련장, 밤에도 훈련장, 그다음에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25년 동안 훈련만 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더군다나 금메달리스트 정말 우리나라에서 빙속 여제 아닙니까? 맞아요. 얼마나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메달이 색깔이 바뀐다 그러면 괜히 자기가 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명감 같은 거 소명의식 같은 게 얼마나 이 이상화 씨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강남 씨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몸이 만신창이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육아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25년 동안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부가 좀 더 많은 그런 그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또 그런 어떤 즐거움을 느낀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강남 씨 아까는 뭐 장난스러웠지만 진짜 속이 깊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꾼 이미지를 넘어서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남의 편 들어서 남편이란 말 듣는데 진짜 강남 씨는 속 깊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상화야, 우리 집이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 우리 빨리 애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이상화 씨를 먼저 생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음도 예쁘고 말도 굉장히 예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말뿐인 남편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강남 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상화 씨가 국가대표 은퇴 직후에 강남 씨랑 곧바로 결혼을 했는데 지금 강남 씨 이야기대로 연골은 거의 없고 그리고 뼈 조각이 있을 정도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세상에.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아내를 위해서 직접 마사지 트레이너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아내를 본인이 직접 마사지하고 케어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와. 더 나아가서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있습니다. 또 뭔데요? 뭐냐면은 강남 씨는 어머니가 한국 분인데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 국적자였어요. 그런데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2022년 드디어 한국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했습니다. 와. 그래서 난 이제 일본 여권이 없다. 한국과 일본은 이주 국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당당한 한국임을 밝혔고요. 이제는 이렇게 이상화 씨 곁에서 함께 방송도 하면서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이상화 씨의 남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강남 씨가 대단한 게요. 그 귀화 시험 보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귀화 시험이 정말 어렵대요. 그냥 뭐 이 형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데 그 귀화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한 강남 씨.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내는 강남 씨. 앞으로 이상화 씨의 알콩달콩 사랑도 멋지게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뉴스페터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아쉬움을 뒤로고 마지막까지 빛났다. 아니 제목만 보면 뭔가 알쏭달쏭한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오늘 소개할 분들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마지막까지 빛났다. 아. 네, 현역과왕 탑 10이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아하. 그중에서 탑 7이 뽑혔지만은 여기에 들지 못한 3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26년 차 R&B 가수에서 트로트 0년 차 가수로 도전했던 환희 씨인데요. 아하. 환희 씨 26년 활동했는데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 트로트를 한 번쯤은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고 예선에서 곧바로 1위를 했거든요. R&B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본인이 트로트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뜻까지 밝혔는데 과연 결승 무대에서는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직접 보고 오시죠. 네네. 노래를 할 건데. 조항조 선배님의 아. 그 고맙소. 어머, 난 조항조 씨 되게 좋아하거든. 이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 엄마가. 근데 차에서 듣는데 너무 사실 막 눈물이 나다. 노래로서 좀 엄마한테 표현해주고 좀 싶어서 그 가사말이 되게 와닿았어. 저렇다는 거.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늘 와, 가슴 한 곳을 막 후벼 파는데요. 최재범 교수님. 네. 이 고맙소라는 노래 조항조 씨 노래인데 이게 경연 무대의 단골곡이에요. 근데 그 맞아요. 말을 뒤집어 보면 예. 그만큼 뭔가 기존에 나왔던 그 무대와 다른 무대를 선보여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불렀던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남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잘 부르냐 못 부르냐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소가 원래는 조항조 씨가 불렀을 때는 아내에게 불러주는 노래였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환희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향한 고맙소를 불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가사가 더 절절히 가슴에 와 닿았고요. 고생을 많이 한 엄마에게 표현해주고 싶다던 그 환희의 특히 이날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방송국에 와서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마음속에 엄마를 향한 마음이 다 담아있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10명의 후보 중에 한희 씨가 0번이었어요. 가장 먼저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부담이 컸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런 무대를 향하면서 결승까지 와서 감회가 새롭다. 만약 끝까지 못 가더라도 그동안 25년 동안 활동했던 환희가 트로트를 해서 이런 좋은 노래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애절하게 부른 이 마지막 무대가 가사에 맞춘 절절한 표현력으로 사람들에게 귀호강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듣는 어머니에게는 눈물을 짓게 만들었고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함께 지켜봤던 많은 시청자 방청객들도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래요, 잘한 거예요. 탑10에 든다는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만나볼 분은요. 지난주에 뉴스파이트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원래 끼가 있는 분은 알았지만 이렇게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자신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승 무대 앞두고 최종 무대 앞두고 이러한
각오를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막 노래하러 막 다니고 오빠 막 행사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기억은 나 그런 거? 기억나지? 난 어릴 때 다 기억나. 무대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 순간만큼은 되게 신인 트로트 가수 김수찬입니다. 정부는 청원 후에 박수! 서러웠던 게 나는 어렸으니까 무대 밑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을 많이 못 받잖아. 무명이었으니까. 그냥 주변에서 무시하고 해도 나한테는 난 늘 슈퍼스타였다. 그거. 자, 김수찬 씨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결승 무대에서 이제 탑7을 못 든 걸 들고 장윤 변호사님 네. 정말 김수찬 씨가 못 들었다고 많은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고 그만큼 현역관 2에서 보여줬던 모습의 에너지가 상당히 넘쳤거든요. 분위기 메이커였고 또 변신의 아이콘이었고 끼쟁이다 막 이런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정말 폭발력 있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게 김수찬 씨였습니다. 그런데 김수찬 씨가 지금의 모습에 서기까지 상당히 긴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건데요. 또 무명 시절만 겪은 게 아니라 20대 초반부터 가정을 책임지는 또 가장의 역할까지 했었어야 됐다고 그랬어요? 합니다. 그런데도 김수찬 씨 정말 긍정의 아이콘답게 무명 시절 슬럼프 가수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 아니겠느냐. 나라고 또 그걸 특별히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진 않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느덧 데뷔 1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김수찬 씨가 내가 그때 20살의 김수찬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수 남진 씨의 빈잔이라는 곡인데 한번 그 노래 어떤 감정으로 불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나의 빈잔에 채워줄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 언제 들어도 명곡이에요. 참 이 노래.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현역 13년 차인 김수찬 씨가 13년 전인 20살 김수찬 씨한테 어떤 걸 들려주려고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요? 이때 바로 20살 때도 이 김수찬 씨가 이 빈잔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그야말로 20살의 김수찬 씨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가사거든요. 무명의 그런 서름이잖아요. 그 서름을 나의 빈잔에 채워달라. 즉 자신은 언제나 허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허기져 있는데 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그 노래 말고
노래하여요. 무명 가수의 노래를 누가 세상에. 잘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진 씨 뭐 대선배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늘 빈잔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가. 그런데 13년이 지난 김수찬 씨 지금은 그 20년 그러니까 그 14년 전에 20살의 김수찬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그야말로 박수갈채로 이 잔이 꼭 채워지는 날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채워졌다라는 걸 아마 노래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김수찬 씨의 그 얼굴 표정에 그동안 고생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굴에 그런 게 다 묻어나요. 세상에 고생을 해보니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과연 어떤 빛나는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을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것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제가 원래 눈물이 좀 없는 편인데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좀 계속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에 나와서 진짜 많은 것을 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본방사수를 했는데 숨죽이면서 이 무대를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안진용 기자님 앞서 잠깐 나왔을 때 박현빈 씨 표정이 썩 좋지가 않고 안타까워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신유 씨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감기 몸살 때문에 목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의 그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린 씨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이었죠. 또 신유 씨는 이 무대가 더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현역가왕 2 1회만 해도 신유 씨는 심사위원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직접 여기에 선수로 뛰어들면서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어머니를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후배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을 롤모델 삼아서 노래를 부르는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거였고 이런 부담감이 결국은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사실 끝까지 부여잡고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사실 탑 10 중에서는 신유 씨보다 그 선배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심사위원석엔 대선배가 있어. 남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오히려 목이 좀 상한 탁한 소리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 신유 씨가 원래 깔끔한 고음이 매력적인데 탁성으로 불렀을 때는 또 다른 신유를 볼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신유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본인에게는 자신 스스로도 재발견되는 굉장히 소중한 무대였을 겁니다. 탑10 분과 함께했던 울고 웃던 그 행복한 시간 모두 막을 내렸어요. 탑7은 이제 정해졌고 앞으로 다가올 한일, 일본의 탑7과 함께 이 한일 가왕전에 맞붙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탑10 분들 모두 훌륭한 이 분들이다 생각을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앞으로의 무대 그리고 앞으로의 각자의 활동 뉴스파이터가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이거 제목에 뭔가 오타가 난 거 아니에요? 보도 위를 뭔 차량이 달려요? 그러니까 저도 오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2일 밤 10시 20분경에 네. 대전 유성구의 제목 그대로 보도 위를 달리는 차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설마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어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회식이 잦은 연말 교각 아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속 현장을 본 한 차량이 당황한 듯 급히 브레이크를 밟더니 어머? 이내 방향을 틀어 옆으로 어. 슬금슬금 빠지는데요. 약간 수상해요. 이를 본 순찰자가 차량 쪽으로 다가가자 네. 위기를 직감이라도 한 걸까요? 갑자기 보도 위로 올라타는 장면입니다. 어머머머! 보도에 올라탄 차량 보도 위를 질주하고요. 세상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머! 보도에서 내려온 뒤에는 위험천만한 역주행까지 하며 현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건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장면이에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네, 음주 단속 현장 바로 20m 앞에서 방향을 틀었다. 벌써 뭔가 심상치가 않죠. 그러네요. 당연히 경찰이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저렇게 보도 위로 올라갑니다. 어허. 저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100m 정도를 달리다가 그 후에는 편도 5차로 도로를 100m가량 또다시 역주행을 했습니다. 어허. 순찰차가 급히 뒤쫓았지만 신호 위반은 물론 속도 위반까지 하면서 추격을 피해가는 이 차량 결국은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지금 도주한 차량을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 과정에서 지금 보도 위를 그러니까 인도를 올라갔으니까 행인을 치지 않은 건 일단 천만다행인데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던 중에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고 길 가로 이제 빠지더니 멈추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멈추는 차량들은 거의 음주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차량으로 뛰어갔습니다. 딱 봐도 음주운전 차량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걱정되는 건 현장에 내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건데요. 이게 갑자기 이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무전으로 다른 경찰 차량의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하고 이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 차량이 예상 도주로로 급히 좀 이동을 하던 중에 이 차량을 딱 발견을 한 겁니다. 다시 지금 포착했네요 앞에. 맞습니다. 네. 저기 뒤에 가나 보네요. 네. 그래서 뒤를 쫓으면서 멈추라는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 듣지 않고요. 네.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막히면서 결국 멈춰 섰는데요. 네. 음주 측정 당연히 해봐야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얼마나 퍼마신 겁니까? 진짜? 예, 면허 아이고.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요. 운전자가 가장 먼저 경찰한테 한 말. 죄송하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죄송하다는 말 할 거면 죄송한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이 운전자 50대 남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에 검찰로 넘겨졌고요. 이 남성 잡고 봤더니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음주를 한 이후에 음주 단속 현장까지 한 6km 정도 되는 구간을 운전했다고 합니다. 걸리니까 죄송하디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 추격 과정에서 도움을 준 분이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있어서 함께 추격에 가담해 주신 배달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추격에 가담해 주셨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를 또 쉽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배달 기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그 배달 기사님 영웅적 일을 하셨고, 영웅적 얘기 나온 김에 대박 사건. 이 경찰분도 이름이 임영웅 대박 사건. 네, 대전 유성경찰서입니다. 교통안전계의 임영웅 순경님 이름처럼 영웅적 일을 하셨고요. 그 동료 이 경찰분들도 멋진 일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최진목 교수님. 중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강 위에 강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설마요? 혹시 위험한 상황일까요? 아하.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림 같은 강의 풍경을 구경하던 관광객들의 눈에 들어온 어느 바위산의 모습입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요, 하얀 눈두덩이에 까만 눈, 깜짝이야! 강을 향해 길게 쭉 뻗은 코, 어머나! 앙 담은 듯한 입모양까지 영락없는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어머, 어떻게 우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금방이라도 멍멍하고 짖을 것 같은 이곳은 중국 후베이성의 양쯔강입니다.
어느 디자이너에게 포착된 이 강아지산 사진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 무슨 영화 보면 저런 식으로 돼 있다가 갑자기 산이 쭉 일어나면서 막 거대한 개가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진짜 이 양스강 주변에는 이렇게 기항괴석이 많은데요. 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더 신기한 게 거기 글자가 새겨진 입간판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 강아지의 이빨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나. 보시면 알겠지만 개의 이빨처럼 보이는 그러네요 부분도 진짜. 있고요. 어머 또 저거 네네. 네, 물을 마시는 그런 이렇게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광경.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돗개가 왜 중국에 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정말 이 디자이너 하이킹을 하던 중에 보지 못한 특이한 풍경을 발견해서 올렸는데 네. 와, 중국 SNS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강아지 산이라는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야, 또 있다고 합니다. 진기한 장을 또 봤어요.